도무지 비상구가 보이지 않던 미중 간 드디어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에 소방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만남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정상의 최근 움직임과 속내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드디어 이제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스위스 방문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시장에서는 그 전에 계속해서 양국 간의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자리에 만나서 뭔가를 협상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알 방법이 그러게요. 없죠. 다만 지금 허리펑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의 실질적으로 시진핑에 가장 가까운 경제 책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식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최전선의 책임자들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그 미국과 이 교섭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몇 개 있었어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첫째가 너무 미국의 행정부 관리들이 이유 없이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하기 전에 하는 합의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무나 해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 문제를 이 관세와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요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대만 문제는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이 앞에 두 가지 문제에 미국이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한 겁니다. 화답을 해준 거네요. 화답을 한 거라서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무역 합의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그 소셜 계정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보니까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 대표들과 주요 무역 합의와 관련된 기자회견 열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무역 합의한 국가를 이제 공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영국이 첫 번째라고 하네요. 영국은 당초부터 상호 관세를 그렇게 크게 부과받지 않았고 EU에서도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큰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를 가지고 뭔가 기준점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전에 플라자 합의라는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출 이 부분을 좀 제어하고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많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팔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 대상국을 몇 국 지정을 했고 그리고 뭔가를 이 협상이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역시 영국이 상호 관세도 가장 적게 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혹시 스위스에서 중국 측하고 만나기 전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데도 일본과의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무역량도 많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약간 눈을 돌려서 이거를 영국과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90일간 하여간 뭐 70여 개국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하나씩 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한 2개씩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메시지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 계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145% 관세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항상 그 이제 신경전이 오갔죠. 그러게요.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대화하려고 한다면 그 145% 관세를 없던 걸로 하고 테이블에 앉아야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화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내가 그러게요. 지켜보면서 할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 10%는 그대로 유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10% 관세는 밑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없애주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협상의 도구로 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90일간 유예하지 않은 중국,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이걸 당연히 알죠. 네. 알지만 그런 얘기를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9일부터 12일까지 제3국 스위스에서 만나고, 또 그 허리봉 부총리가 프랑스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 연계선상에서 예. 중국도 미국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미국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EU,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EU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또 이 소위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통상 협력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지금 여전히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아직까지 신경전.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스위스에서의 만남 자체에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1차 1기 행정부 때 네.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25%에서 정리가 되면서 서로 이제 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그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무리 2기에 이렇게 빨리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금방 그리고 중국이 그때보다는 또 달라진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고. 버티기도 쉽다면서 중국 버티기도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 전 세계가 미중 간의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그 백열화되니까 많은 국가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실제로 아시다시피 중미가 전 세계 미중이 전 세계 GDP의 43%, 소비 시장의 45%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두 나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경제 무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두 나라로서 뭔가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다시 잘못되면은 수습이 불가한 그렇죠.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그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뭔가 대중 초골 관세 역량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굉장히 줄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 수입품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굉장히 크게 네. 올린다라고 하네요.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조선, 특히 벌크선 이런 운송선 같은 거를 비롯해서 한 51%를 네. 중국이 제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선박은 톤당 50불을 지금 부과를 했거든요. 네. 1톤에. 그런데 이런 배들이 수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 하나당 100만 불에서 150만 불의 입항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코스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관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0월부터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해외 외국 선박사더라도 중국 배를 가지고 운송하는 데는 1톤당 18달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중국의 국제 해운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물론 중국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걸 잘 알죠. 다른 나라 배들도 이걸 갑자기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과민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는 것 이상의 공격은 중국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네. 에너지도 수입해야 네. 되고 농산물도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극한 대치를 통해서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이런 형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와 1기 때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1기 때 경험해본 게 있어서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전과는. 네, 그래서 네. 많이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 많아요. 실제로 중국 경제 지금 어떤가요?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겪었고 중국은 아주 특이하게 봉쇄 경제를 했어요. 그때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자구책만을 그냥 버티기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리오프닝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다시 개방할 테니까 들어와라.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호를 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한 2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내수, 투자, 네. 그다음에 수출, 무역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40여 년간 고도 성장을 해온 이면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수 부분이 50% 후반대를 담당을 했어요. 이 경제를.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실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건도 못 만들어내고 근로자가 급여가 없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저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축이라는 거는 결국 국가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현금이 있는 거니까 대출을 해줘서 새로운 뭐 기업 투자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소비가 없으니까 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겨우 중국은 소위 얘기하는 고정자산 투자 중에 정부 투자 부문 이것만 가지고 온 거고 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중국을 지탱해 준 게 바로 수출 부분입니다. 네. 워낙 이제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과잉 생산이라는 말을 제조국이죠. 들을 정도로 예. 13년째 제조업 1위 국가고 네.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제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조력을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도록 한 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중고를 맡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와 이거가.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문이 급감하고 컨테이너마다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선박의 조달도 용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13,000달러 정도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제 사실은 중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체제적 속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를 너무 압박한다. 그래서 일단 버텨보자. 마침 또 애국주의, 네. 이 열풍과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나름대로 제조업 클러스터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 일정 부분 견디면서 이걸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지. 네. 사실 중국의 내부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공장이 가동되면 그 나오는 제품들이 수출이 돼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되죠. 수출길이 네. 딱 막힌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했고 지금 시중에 192조 원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결국에 정부 정책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항상 목표가 이제 내수 부양인데 이게 지금 작년 9월 24일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약 2천조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 소위 민생 경제에 직접적으로 가는 비용이 아니고 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법을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 증권 회사한테 지금 네. 관리 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민간한테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조 위안 한 192조 정도를 네. 직접 풀었는데 그럼 그 전에 풀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예. 풀었으면 예. 써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해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풀렸는데 돈이 안 도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보통 중국 정도 국민소득이면 네. 저축률이 30% 이하여야 되는데 한때 네. 5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안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미래에 대한 경제 심리,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국 경제가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가 뭔가 지금 하드 데이터를 선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가 불안하면 안 쓰고 이게 순환이 안 되고 네.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게 이제 지금 꽤 됐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돈이 원래 많이 있고 큰 기업이나 중산층 이상 계층은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데 네. 이제 민생 그렇죠. 부분이 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뭐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네. 월 19만 원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6억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네.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도 거기까지 가서 그게 소위 실질 수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중국 정부는 3조 3천억 불에 대한 막강한 외환보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풀리는 안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그걸 또 압박을 하니까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네.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는데 일단은 숨 참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지금 물속에서. 네, 물속에서 숨 예. 참기를 하는데 누가 고개 내밀면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근데 그거를 국민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미국도 잘못된 일이고. 그럼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물속에서 네. 숨 참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도 잘못된 일이죠. 그거는 이 와중에 그런- 시진핑 지금 푸틴하고 정상회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판을 깨고 네. 막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국제 다자 질서를 깨뜨리는 네. 거다.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다자무역 질서, 다자 국제 질서를 수호하자.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마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하루 만에 휴전시키겠다, 종전시키겠다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푸틴도 나름대로 불만이 쌓여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중국과의 어떤 이런 표면적인 네. 그런 이미지 관리 이런 걸 네.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 대항 뭐 이런 네. 것들을 한번 큰 그림으로는 그려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게 강성으로 나오고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은 1대1 관계는 아니거든요. 네. 미국은 이쯤 있고 예.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칼을 잘 휘두르면 되는데 잘못 휘두르면 이게 서로 다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네, 이제 보여진다. 하려고 가는 거죠. 네. 앞으로 연내 좀 어떤 결과 나올 수 있을지는 봐야겠네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 내부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가 감세 정책 네.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게 맞으려면 이 네. 관세를 통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트럼프는 신경을 쓸 거고요. 시진핑은 어쨌든 체면이 깎이지 않으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런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 이거에 대한 접합점이 생겨야 아마 그 무역 협상이나 뭐 이런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